133페이지입니다. 이론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그냥 놔두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아주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기출문제 해설할 때 그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건 놔두십시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자 위험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은행 입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사실 채무 불이행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LTV나 DTI나 DSR을 적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 위험은 이제 제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설명할 때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고정금리 하에서는 예상 인플레하고 실제 인플레하고 다르단 말이죠, 이게. 특히 이제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다면 나오죠. 이제 이제 그 손해봅니다. 이 손해보는데 이걸 실질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실질 이자율이 뭐냐? 모셔도 됩니다, 여러분. 시험용으로는. 그래서 결국 쉽게 말하면은, 은행은 손해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차입자에 전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다? 변동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또 이제 그 은행이, 다시 말하면 이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게 중도 상환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상환이라는 거죠. 만약에 만기가 3년인데, 3년 이내에 뭐 3년이 이제 대출 기간이 3년인데, 1년 만에 다 갚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기 상환, 중도 상환이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뭐야? 은행 입장에는 위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이제 입장에서는 금방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빌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죠, 이게. 근데 별거 아닙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은행입니다. 제 은행이 A에게 1억을 3년 만기로 돈을 빌려줬어요, 이렇게. 3년 동안 이제 이자를 노리고 돈을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A가 뜬금없이 1년 만에 다 갚아버리는 거야, 이게. 이걸 중도 상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빌려준 돈이 있잖아요. 그 빌려준 돈을, 만약에 빌려준 돈이 1억이라 합시다. 1억. 그럼 1억을 놀릴 거냐 이거예요. 금융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놀릴 거냐 이거죠. 아니죠. 다시 돈을 빌려줘야 이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새로운 차입자를 찾아봐야 되겠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그 차입자를 선별해야 되거든요. 담보조사하고 신용조사하고, 그럼 또 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세상 꼭 저 있습니까? 그래서 귀찮은 거야, 이게. 돈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채권자,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뭐 약속했으니까 3년을 지켜라 이거죠. 3년을 지키면은 약속한 대로 가면은 예상이 되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거지. 은행 입장에서는 뭐야? 미리 돈 갚는 걸 싫어합니다. 이거 중도 상환이라고 그래요. 그럼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이제 뭐가 생기느냐? 그럼 이제 은행 입장에 손해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돈 빌릴 때 그 항상 그 약관을 잘 보셔야 돼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몇 프로냐 이걸 잘 보고 중도 상환을 고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 가끔 이게 나와요.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 이제 차입자 입장입니다. 차입자 입장에서 언제 중도 상환을 하느냐? 그건 간단한 거예요. 요거 하나만 좀 밑에 거 말고 요거 하나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인데 고정금리는 뭐 만기 내내 이자율이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율이 일정한데, 자, 고정금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시장금리는 이제 뭐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게 뭐냐? 시장금리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은행의 예금금리, 또는 뭐야, 채권의 이자율,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 이자율, 또는, 이제, 뭡니까,
또는 정기예금 금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의 이자율 또는 정기예금 이런 금리들 이런 금리를 통칭해서 우리가 시장 금리를 합니다. 근데 시장 금리라는 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뭘 발표하냐면 금융통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라는 거를 고시해요. 한국은행장이. 이 기준금리가 사실 시장금리를 가장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기준금리에 의해서 정기금리, 대출금리 이런 게 막 변합니다. 이게. 어찌됐건 간에 이게 이제 오를 수도 있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변해요. 시장이라는 건 늘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언제 그러면 이제 알겠다 이거죠. 그럼 언제 이제 차입자는 조기 상환할 경제적 유인이 있느냐? 그거는 바로 금리가 하락할 때요.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10중 8구 중도 상환합니다. 왜 그러는 거냐?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에 지금 고정금리로 5%로 돈을 빌렸어요. 차입자 입장에서.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3%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대로. 그럼 2% 이자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2%.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중도상환하고 5%짜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버리고 3%로 갈아타는 거죠. 이렇게. 이걸 갈아탄다 하죠, 이게. 이걸 전문용어로 대환이라 하는데, 이 갈아탄단 말이에요. 이거. 갈아타는 이유가 2% 이자를 어떻게 돼요? 줄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시장금리가 벌써 하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중도 상환의 유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서 틀렸죠. 상승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뭘 한다? 중도 상환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왜? 2%의 지금 방금 설명한 것에 의해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2%의 이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 위험, 이자 위험, 중도 상환 위험.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건 채무 불이행 위험에 따른 그 방어하기 위한 LTV, DTI, DSR. 이게 이제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정책 모기지라고 나와요. 이제 모기지가 뭐냐. 한마디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이 고가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대출을 못 받으면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 다 요즘 30, 40, 50 세대들 전부 다 대출 받잖아요. 근데 이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은 정부 입장에서 나서야 되거든요. 이게 서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 모기지라고 그래요. 따라서 모기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을 영어로 모기지라 합니다. 주담대라 하죠. 주택담보대출. 이제 주택담보대출인데 정부가 나선다. 그래서 정책 모기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 모기지 대부분 다 이거 받아서 집 삽니다. 대부분. 요즘 30, 40들 보면. 그래서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이런 게 있는데, 이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정책 모기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정부가 기입해서 만든 주택담보대출 상품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미주알 고주알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시험에 이 미주알 고주알은 안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자, 어찌됐건 간에 이 정책 모기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정책 모기지가 나오면 무조건 장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주로 누가 하느냐?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가 이제 주로 이제 이 업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근데 대부분 벌써 정책 모기지다.
그럼 뭐야? 만기가 장기입니다. 10년 이상, 만기가 보통 10년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이게 정책 모기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책 모기지, 벌써 10년 이상 30년 이하다. 그럼 벌써 이거 정책 모기지인데, 얼마 전에 뭐 40년짜리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보통 10년에서 30년입니다. 이게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모기지는 고정금리예요. 대부분. 정부가 나섰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저립니다.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이자를 싸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정부가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서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 저리로 빌려서 집을 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책 모기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정금리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리해요. 그 다음에 만기는 10년 이상 30년 이하니까 이건 장기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책 모기지 하면 다 이런 조건들이에요. 이런 조건이라는 걸 알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면은 당연히 이 조건으로 돈을 빌려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로 가느냐? 이 몇 페이지입니까? 135페이지네요. 이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원리금 사업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잘 나오느냐? 제일 우리가 부동산 금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택금융입니다. 주택시장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택금융 중에서도 특히 정책 모기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대부분 정책 모기지 받으니까. 그러면 이 정책 모기지가, 여기 보세요. 만기가 10년 이상 30년 이하잖아요. 거기다 무슨 금리예요? 고정금리예요, 대부분. 그럼 여기에 알맞는 원리금 사업 방식이라는 건 이제 은행 입장에서 원금과 이자를 원금과 여러분,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원리금이라 합니다. 원리금. 원리금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원리금을 받아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딱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원금 균등 사응 방식이라는 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이거는 아까 이제 모기지라는 게 영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정책 모기지를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원금 균등 사업 방식이 나왔고, 두 번째 나온 게 원리금 균등 사업 방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최정 또는 점증입니다.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금 균등이 원리금으로 바뀐 이유, 원리금 균등이 왜 최정으로 바뀌었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까지는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해하는데 편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야? 원금 균등,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세 번째 최정 또는 점증, 이렇게. 그 시험에는 이 두 가지를 잘 물어봐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을 잘 물어봅니다. 이 시험에는. 그러니까 균등하다는 건 뭐야? 일정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원금이 일정하다. 원금 균등. 원리금이 일정하다. 원리금 균등. 이해되시죠? 최정이나 점증 같은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금방 설명할게요. 제일 먼저 이제 뭐가 만들어졌느냐? 이 정책 모기지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게 원금 균등을 제일 먼저 만들어냈어요, 미국에서. 이걸 이제 제일 먼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잖아요. 만약에 여기 보세요. 1억을 이제 대출해 준다 이거예요. 1억을. 은행 입장에서. 1억을 대출해 주는데 계산이 편안하게 연리 10%다 이거죠. 만기는 20년이고, 그 다음에 연불입. 보통 이제 우리는 월불입이죠. 근데 이제 이론이기 때문에 연불입 조건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전형적인 뭐야? 고정금리의 만기 20년이잖아요. 벌써, 정책 모기지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원금을 계산하느냐? 그냥 간단해요.
얼마 빌렸어요? 1억을 빌렸잖아요. 1억을 빌렸는데 만기가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20년.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나누기 20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5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액이 원금은 무조건 5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매액이 무조건 얼마야?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보면 보세요, 여러분. 원금 상환액이 매액이 얼마야? 500이잖아요. 500씩 이렇게 쭉 500만 원씩 쭉 하잖아요. 이렇게 500만 원이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럼 최초에 얼마 빌렸어요? 1억을 빌렸잖아요. 500만 원 갚았죠? 그러니까 잔액이 9,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2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9,500에서 다시 또 500만 원 2회차에 500만 원 갚았잖아요. 그럼 잔액이 얼마야? 9천만 원이죠. 그럼 이게 그대로 2월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9천만 원에서 또 500만 원 갚았으니까 8,500만 원이 되겠죠. 이와 같이 이 최초 대출액에서 또는 기초 잔액에서 원금을 까면 잔액이 남죠.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상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상환한다라는 건 뭐야? 빚을 갚는다. 즉 기초 잔액에서 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초 잔액에서 원금을 까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상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10%다. 아까 10%라고 그랬죠. 한번 봅시다. 최초 1억일 때는 이제 10%니까 이자가 얼마야? 1,000만 원이죠.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10%니까 1,000만 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회차는 보세요. 9,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9,500만 원. 9,500만 원에 10%란 말.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자 계산할 때. 950만 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950만 원. 여기 이해되시죠? 그러면 3회차는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기초 잔액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1,000만 원 갚았잖아요. 남은 돈 가지고 하는 거야, 남은 돈 갖고. 그럼 9천만 원에서 다시 10% 계산하니까 얼마야? 900만 원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자율이 10%일 때.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원리금은 요 두 놈을 더하면 된단 말이에요. 더하니까 기초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1,450만 원, 그 다음에 1,400만 원이 되겠죠. 두 개를 더하니까.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원금 일정하죠. 원금 일정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원금은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원금은 일정한데 어떻게 돼요? 잔액이 계속 감소하잖아요. 잔액이 이렇게 500원씩 갚으니까. 500원씩 갚으니까 잔액이 작아지니까 이자가 작아지잖아요. 그죠? 두 놈 더한 게 원리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리금 어때요? 작아지겠죠. 이런 구조를 가진 거예요. 잔액도 당연히 작아지죠. 돈을 갚으니까. 그래서 요 그래프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요 그래프는 중요합니다. 이걸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원금은 500만 원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자가 처음엔 크잖아요. 이자 여기 같이 봐야 되겠네. 이자가 처음엔 크죠? 쭈르륵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는 크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져요. 원금 더하기 이자가 원리금이잖아요. 원리금도 작아지는 겁니다.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뭐야? 원금 균등이에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계산 문제가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과거에는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안 되고 있어요. 왜냐? 이런 문제 내는 게 유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풀려면은 이게 이제 1분 이내에 풀 수 없습니다. 이게 숙달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 다 찍어요. 제가 봐도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문제, 민법 문제 푸는 게 낫지. 그럴 바에 차라리.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이제 기출문제 해설할 때 다 해줄 거겠지만은,
일단 공부할 때는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원리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원리가 여기 와서 요 내용이다 이거죠. 원금은 일정한데 이자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원리금도 감소한다. 이게 바로 원금 균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은 이제 어떻게 듣느냐,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원리금 균등입니다. 여기 원리금 균등이에요. 어디 있어요? 여기 원리금 균등이라고 되어 있죠? 원리금 균등입니다. 이거는요, 무조건 누가 들어오느냐? 저당 상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 상수가 이제 언제 써먹는 거냐?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에서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원리금입니다. 다시 한번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그러면 이 저당 상수가 시험지에 주어집니다. 계산할 때 보면. 곱하면 1억은 이제 아까 빌렸다고 가정했으니까요. 만기 20년에 대출금 10%. 그러면 1114만 6천 원이 나와요. 그럼 이 1114만 6천 원은 원금과 이자가 합해져 있는 겁니다. 원금 더하기 이자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금이 일정하다. 자, 보세요. 보면 원리금이 어떻게 돼요? 일정하다. 쭉 원리금이 일정하게 나와요. 원리금이 쭉 일정하게. 그래서 무슨 균등이라고 그래요? 원리금 균등이라고. 요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구했다? 저당 상수 갖고 구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원리금 균등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항상 요 공식 중요해요.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뭐야? 원리금이고, 이 원리금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 일정하다. 이게 원리금 균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건 좀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계산 문제 차치하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 못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하실 분들이 이것까지 계산한다? 그건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매년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되겠죠.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계산 문제 나오면은, 10문제 나오면은 뭐요? 3, 4문제밖에 못 풀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너무 계산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나옵니다. 말 문제로.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이니까 당연히 원리금은 일정하겠죠.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를 구하니까. 근데 원리금이라는 건 원금 더하기 이자잖아요. 이게. 그쵸? 초기에는 원금이 작아요. 그러다 커져요. 초기에는 이자가 커요. 뒤로 가서 작아집니다. 이 구조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말 문제로. 물론 이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자, 이 내용 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원리금 일정해요. 처음에 뭐가 큽니까? 두 개 비교하면. 이자가 크죠? 그래서 이자가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자 큽니다. 근데 보세요. 원금은 작죠? 뒤로 갈수록 이자는 뭐야? 작아지고, 원금은 커지죠. 구조가 그래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므로 요 내용을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 원리금 일정한 건 당연하죠. 원리금 균등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커요? 이자가 크고, 원금은 작아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원금은 커지고 이자는 뭐야? 작아져요. 이걸 알아야 돼. 이 내용이 여러 번 나와서 반대로 이제 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 원커 이렇게 해요. 원금은 커진다. 원커. 이자잖아요. 이자니까 여기다가 기억 하나 더 붙이면 작이잖아요. 이자는 뭐야? 작아진다. 이렇게 이자는 작아지고 원금은 커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해 버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 내용 참 잘 나오니까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체증이라는 게 체증 또는 점증이 나오는데요. 이 체증 또는 점증은 한마디로 누구한테 딱 알맞는 방법이냐면 미래소득 증가입니다. 우리 시험에 감소라고 나왔어요. 증가 예상되는 젊은이에게 알맞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체증은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안 해줍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만 39세 이하까지만 해주는 걸 알고 있어요. 또는 체증 또는 점증은 미래소득 증가 예상되는 젊은이에게 딱 맞는 방식이다. 왜 그런 거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내용을 딱 보면 돼요. 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원리금을 보는 겁니다. 이 원리금을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이제 이 원리금을 보는 건데, 여기 보겠습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이 원리금을 보는데, 이 초기에 원리금이 제일 큰 게, 동일한 조건에서 원금 균등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 작아요. 이렇게. 더 줄여준 게 점증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차입자의 그 원리금 부담을 확 줄여준 거예요, 이게. 제일 줄여준 게 체증이에요. 근데 점점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점증 또는 체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젊은이들이 연봉이 낮잖아요. 20대, 30대가 무슨 연봉이 높겠습니까? 그쵸? 그분들이. 따라서 그분들은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의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소득이 낮으니까, 소득이 낮으니까, 이때는 뭐야? 조금씩 갖다가, 이게 20년 만기니까, 이제 30대, 40대가 되면 뭐야? 과장부장 진급하면서 연금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소득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득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뒤에 가서, 20년 만기에요. 뒤에 가서 많이 갚아라. 그래서 보세요. 미래 소득 증가 예상되는 표로 나왔죠? 미래 소득 증가 예상된다. 미래를 본다는 건 늙으냐 젊으냐? 젊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 증가 예상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리금 상환액도 이렇게 딱 맞춰놓은 게 누구야? 체증이에요. 그러니까 체증 또는 점증은 누구한테 맞춰놨느냐? 젊은 차입자에게 미래 소득 증가 예상되는 젊은 차입자에게 딱 맞춰놓은 게 체증 또는 점증이에요. 말문제 나오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정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점증이잖아요. 그렇죠? 점증이죠? 리을 하나 넣으면 젊은이잖아요. 젊은. 그죠? 그래서 이제 점증, 젊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래소득 감소야 증가야? 증가. 감소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자,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문제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